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 생각입니다. 한자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를 통해서 고려의 토지 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자, 처음에 보이는 게 이제 삼국말에서 역시 한자는 어렵지 않죠? 네, 삼국말에 그 다음에 경계,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토지나 땅이 가지고 있는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부정, 정확하지 않았다. 역시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한자 한번 간단히 눈여겨봐 주시고요. 삼국말에 이르러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네, 후삼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삼국 말에 토지 자체가 좀 문란해졌다는 의미로 역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인지도 불명확하고 어디까지가 자기네 땅인지도 불명확한 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국말의 경계가 부정하다, 네, 불명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세를 걷는 거, 불염이죠. 자, 그 다음에 불염이 무예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자도 사실은 현대식으로 쓰게 되면은 저도 이제 예자를 보면 예술 사실 이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예술 아니면 기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이것은 어떤 법도 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세를 걷는 데 있어서 법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걷는다는 겁니까? 세금을 지 맘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네, 후삼국 시대 끝부분, 삼국말에 토지도 문란해졌고 부세를 걷는 것도 문란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영웅과 같이 누가 나타납니까? 태조 왕건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뒤에 고려 태조가 즉위하여 하나하나 해석 안 해도 되죠? 고려 태조가 즉위하여 수. 자, 요거는 이제 보통 머리 숫자인데요. 요것도 이제 자꾸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이런 의미가 강해요. 머리니까. 그래서 먼저 무엇을 했다고 할 때 숫자를 앞에 끄집어냅니다. 자, 그럼 먼저 정했습니다. 무엇을? 전제를. 역시 해석은 간단하죠. 자, 고려 태조 왕건이 즉위하여 전제를 정했습니다. 왜요? 위에서 문란해진 것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이런 문란해진 상황을 뭔가 새롭게, 그렇죠.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치하다 할 때 취가 되겠고요. 백성민자, 있다, 한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은 한도가 있다라고 해서 취민 유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태조 왕건의 정책 중에 취민 유도 정책 이렇게 또 그냥 기억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민 유도라고 하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그 정도를 또는 한도를 정해두었다. 그래서 함부로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부분에 대한 네, 뭐라고 할까? 어떤 부분에 대한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불염, 무예에 대한 개혁책으로서 취민 유도를 정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계속 보실까요? 자, 그리고요. 그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일단 뒤를 보시죠. 권, 권. 자, 요게 이제 간절하다. 이런 뜻으로 권자를 쓰는데요. 아니면 삼가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 농상이라고 해서 농업과 역시 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뽕나무 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과 뽕나무를 기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농상이라고 두어버리죠. 그러면 농상에 권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농상에 삼가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권권이라고 해서 약간 중국식 용어인데 챈챈 뭐 이런 식의 저는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것 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지 않을 뿐이지 이 당시에는 실제로 챈챈 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 권권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간절하게 힘쓰는 상태, 충성스러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권어 농상, 농상에 힘썼다.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라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현재 쓰고 있는 용어들을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인터넷 용어를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용어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를 모르면 저도 아직 인터넷 용어를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으니 우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농사에 힘썼다. 자, 그 정도로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히, 이를만 하다, 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안다. 여기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무엇을 안다. 그리고 근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직역을 한다면, 가히, 근본을 안다고 말할 만하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본을 보면 정치의 근본을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정치라는 걸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뭔가 태조 왕건은 토지 제도를 정했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을 한도를 정하고 농사에 힘쓰는 것 그 자체, 네, 그 자체가 무언가 이 사람은 야, 근본을 아는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네, 정치라는 것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네, 이제 깔끔하게 지워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삼국말에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했고 불령, 세금을 걷는 것도 네, 법도가 없었고요. 그때 고려 태조가 즉위를 하면서 먼저 전제를 정했고 그 다음에 취민유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한도를 정했고요. 농상을 네, 힘썼고 이렇게 갔다. 그래서 가히 근본을 아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이어서 보시죠. 자, 다음 한자는 이제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역시 왕이 좀 보이는 거라서요. 쉬울 수 있습니다. 광종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발을 정자랑 의미가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연 공부인데요. 이것도 역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광종은 지방 주현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올리는 법을 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현 공부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렇게 외우신 분들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아니면 이것은 주현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올리는 것을 정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한자 모르는 거 있나요? 네, 공부. 자, 이 정도. 그래서 광종은 주현 공부법을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누굽니까? 경종이죠. 아,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전식과. 자,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라고 하면 우리는 전식과를 무조건 떠올리게 돼 있죠. 그러면서 경종 때 시작했다고 해서 시정전식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쳤다고 해서 개정전식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쳤다고 해서, 그렇죠. 경정전식과라고 부르는데, 이 경종 때 시작한 전식과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 광종 때 공부에 관한 제도를 정했고, 경종 때 전식과를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성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문맥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광종 때 이런 것을 정했고, 경종 때 이런 것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왕은 성종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성종 다음에 이제 현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쓴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종과 현종 때 이것을 계속 이어갔다. 개세.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자, 개세. 계속 이어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제도가, 법제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상세할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자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점점 또는 더욱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그 법제가 이어져 가면서 점점 더 상세해져 갔다. 더욱 상세해져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저는 없어 보입니다. 자, 광종은 주연 공부를 정했고요. 각 주연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법 하셔도 되고 주연 공부를 정했고요. 경종은 전시과를 정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종과 현종 때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계세. 그리고 네, 그 법제도는 더욱더 상세해져 갔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 처음에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문종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왕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태조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광종 나왔고요. 그리고 경종 나왔고, 성종과 현종이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종은 궁, 이게 몸궁자죠. 보통 이제 그냥 몸 이런 것보다는 몸소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면할 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전략하고 검소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몸소 전략하고 검소하게 생활했다. 누가요? 문종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용관이 나오는데요. 이 용자도 전에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은 쓸데없을 용.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관은 쓸데없는 관리.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관직을 너무 많이 줌으로 해서 쓸데없는 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관, 쓸데없는 관직을 그러면 요거는 살피다. 성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의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관직을 그렇죠. 출일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뒤에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을 절약했다. 자, 절자하고 비용을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충분히 비용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종은 몸소 근금 절약 정신을 발휘해서 쓸데없는 관직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 나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서 대창, 뭐 대창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나라의 창고라고 얘기할 만한데 대창의 네, 요거는 속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조속자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곡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붉을 홍자고요. 부패할 부자입니다. 어라? 그러면 조가 붉게 썩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게 그래서 먹는 거 안타깝게 어떻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홍부 상인인데 이 상인 자체도요. 사실은 네 글자 중에서 두 글자입니다. 이렇게 진, 자, 진진, 상인 이렇게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 진자가 달 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진 상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곡식이 많아가지고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 그걸 진진 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곡식이 남아돌 때 켜켜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진 상인 중에서 여기서는 상인만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왕이 절약하고 몸소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비용을 아껴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재산이 그렇죠. 쌓여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네, 창고에 쌀이 쌓여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남아 돌아와서 계속 쌓여 가니 그 곡식이 그렇죠. 썩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그만큼 네, 곡식이 많이 남게 되어서 나라의 부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네, 홍부, 상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가급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한 집안의 살림이 늘어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가급이에요. 그리고 인족이 있는데
이것도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달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약간 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인족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살림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사람마다 굉장히 풍족하다. 여기서는 풍족하다의 상태를 족으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인족, 이것은 한 집안의 살림이 굉장히 풍족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서자는 우리가 이제 여러 서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설할 때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자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부서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잘 아껴서 백성들이 넉넉하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유한 정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 이거는 이사자죠. 지금 이것이 가장 성대한 시기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성대한 시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이 가장 융성한 시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고려의 토지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요. 뭔가 전식과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기출과 관련한 자료로서요. 한번 봐둘만 합니다. 자, 깔끔하게 지워가면서 다시 해석을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때 뭔가 정전제를 정했고, 광종, 경종, 성종과 현종을 지나면서 갑니다. 문종이 몸소 절약을 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관리들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나라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서 썩을 정도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썩는다 이거는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나라의 대창이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가급 집집마다 살림이 풍족해지고, 그래서 아주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정치가 행해졌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융성한 살기 좋은 때이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정말 집집마다 살림이 늘어나서 뭔가 풍족해진 느낌이 들면 분명히 살기 좋은 건 맞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힘들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이제 고려 시대에 굉장히 살기 좋아짐을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걸 물었느냐 하면 고려 태조가 정했었던 수 정전제. 자, 요게 제도 명칭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 묻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종 때 정했었던 전식과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물을 수 있는 거는 이 문종 때 전식과를 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문종 때 경정 전식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런 측면에서 이 사료들을 한번 봐둘만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본 사료도 실제로 이제 기출에 활용되었던 사료였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시정 전식과와 개정 전식과, 경정 전식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의 내용에서 기출에 활용되었었던 내용으로서 고려의 토지 제도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계속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이었습니다.